자, 수험생 여러분 인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부동산 학개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요, 부동산 투자 이론을 공부했는데 전부 다 마무리 못했습니다. 투자 이론은 이렇게 다른 파트에 비해서 약간 분량이 많습니다. 이제 투자 이론에서 또 핵심 중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투자 분석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부동산 투자 분석 파트를 여러분 펴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 분석 언제나 매년 2문제 이상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자, 제가 골자만 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공부할 겁니다. 투자 분석 이거 끝나고 나면 아마 중간에요 약간 시간이 남을 건데, 그러니까 투자 파트를 2시간 하기는 조금 시간은 많고, 그래서 그러니까 투자 파트 끝나고 나면 바로 우리 정책론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하려면 투자 파트가 다 끝나고 그 다음 시간에 우리 정책을 해야 되는데요, 이어질 겁니다. 자, 그럼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 투자 분석으로 갑니다. 자, 투자 분석한단 말이 무슨 뜻일까? 그렇죠? 자, 투자 대상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에 투자할까 말까 고민하는 게 투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 분석한단 말은 이 부동산에 투자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을 투자 분석한다고 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투자 분석은 결국은 이런 뜻이 됩니다. 투자할까 말까 결정하는 거. 투자 결정,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투자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경우에 투자할까요? 예, 투자의 목적은 이윤 극대화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부의 극대화입니다. 부의 극대화에 있다. 그러면 투자는 어느 경우에 투자하냐면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나에게 들어올 권리 예상되는 현금 수입이 있습니다. 현금 수익과 투자한다면 나갈 권리 예상되는 현금 지출이 있습니다. 자, 이 부동산의 투자 금액이 10억이다. 그러면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나갈 권리 예상되는 금액은 지출은 10억이죠. 근데 투자라 하면 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운영합니다. 임대용 부동산이라면 임대 영업을 하겠죠. 그것을 운영한다고 표현합니다. 자, 운영하고 일정 시점 후에 처분할 겁니다. 취득, 운영, 처분, 이 세 단계의 단계를 거쳐가면 그것은 투자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부동산을 취득해서 운영하지 않고 바로 처분했답니다. 그러니까 취득해서 바로 처분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취득해서 바로 처분하는 것을 우리는 투기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투자는 취득, 운영, 처분 3단계 과정을 거쳐가면 우리는 투자라고 표현하는데요. 투자 결정 여부는 예상되는 현금 수익과 예상되는 지출을 비교한다. 그러니까 수익과 지출을 따져보겠다. 수지타산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이 더 크다면 투자한다. 이게 투자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투자 결정한단 말은 결국은 이 부동산으로부터 예상되는 현금 수지, 수익과 지출을 줄여서 수지라고 합니다. 수지타산을 따져보겠다. 그래서 수입이 더 크면 투자하겠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수지타산을 따지는 것을 얘를 뭐라고 하냐면 현금 흐름이라고 표현합니다. 현금 흐름. 현금이 들어가고 나감,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 현금 수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투자 분석은 결국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을 분석한다. 현금 흐름, 수지타산을 따져보겠다. 현금 흐름, 현금 수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게 투자 분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투자한다면 나가는 돈은 지금 나가는 겁니다. 지금 나가죠. 지출은 현재 시점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수입은 지금 들어오는 게 아니죠. 부동산을 지금 취득했습니다. 운영합니다. 그 다음에 3년 후에 처분한답니다. 그러면 운영도 미래 수입일 것이고 처분에서도 미래 수입입니다. 그럼 결국은 투자는 돈은 지금 나가고 수입은 미래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돈이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수지 타산을 따지는 게 투자인데, 그런데요, 미래 수익과 현재의 지출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돈에는 화폐에는 시간에 따라 가치를 달리한답니다. 다시 갑니다. 투자를 하면 지금 나가는 돈과 지금 지출과 미래의 수입을 비교해서 미래의 수입이 더 크다면 투자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란 것은, 화폐라는 것은 시점에 따라서 가치를 달리합니다. 즉 지금 1억과 1년 후에 1억은 가치를 달리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화폐의 시간 가치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돈하고 지금 현재 돈하고는 똑같은 1억이지만 어디가 더 크냐를 따져봐야 됩니다. 현재 1억이 미래의 보다 더 큰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현재의 돈하고 미래의 돈을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화폐의 시간 가치라고 합니다. 좀 어렵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투자 분석은 결국은 이 부동산에 투자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다. 수익과 지출을 비교하는데 수입이 더 크다면 투자한다. 이렇게 수익과 지출을 분석하는 것을 현금 수지, 현금 흐름을 분석한다고 표현한다. 그런데 투자의 본질에서 알다시피 지출은 현재로 나오고 수입은 미래에 나오기 때문에 미래 돈과 현재의 돈을 비교하기가 힘들다. 직접 비교 안 된다. 이런 것을 우리는 화폐의 시간 가치라고 한다. 이 화폐의 시간 가치 때문에 투자 분석에서는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즉 화폐의 시간 가치 개념을 공부한다.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 개념을 이제 먼저 공부할 거예요. 화폐의 시간 가치 개념을 공부하는데요. 화폐의 시간 가치는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면 화폐의 시간 가치는 현재 가치가 있고 미래 가치가 있는데, 현재 가치가 무슨 말인지 미래 가치가 무슨 말인지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논리를 아셔야 되는데요. 현재 1억이라는 돈이 있다. 현재 1억이라는 돈은 현재 가치가 1억입니다. 그런데요, 얘가 미래 가치로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이자율이 10%라면 1년 후고 이자율이 10%라면 1년 후는 1억에다가 여기다 이자를 더하는 겁니다. 이자. 현재 1억은 이자율이 10%라면 1년 후에는 이자를 포함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자율을 10%라면 그럼 1억에 1 플러스 0.1 이자율을 이렇게 가산해서 1년 후의 가치는 1억 1천만 원이 된다. 자, 그러면 이런 논리인 거죠. 이자율이 10%고 1년이라면 지금 1억은 1년 후에 1억 1천만 원하고 똑같다. 이런 논리입니다. 자, 지금은 현재 가치를 이자율을 이용해서 미래 가치를 구해봤답니다. 근데 반대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만드는 것을 할인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할인. 우리 일반적으로 깡했다고 그러거든요. 카드 깡했다 이런 말 쓰거든요. 그게 할인입니다. 그죠? 자, 할인하고 똑같은 말이 한원이란 말이 나옵니다. 한원. 그러니까 한원과 할인이란 말 나오면 미래 금액을 현재 가치 만들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 만들 때는 반대 논리가 적용되는 거죠.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로 가는 반대 논리.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로 갈 때는 이자율만큼 이자를 더했습니다. 그래서요, 미래 가치 만들 때는 할증한다고 그래요. 할증한다고 표현합니다. 이자를 더했다는 소리입니다. 네,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갈 때는 이자율만큼 이자를 차감합니다. 이것을 할인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계산할 때요. 자, 1년 후에 1억 1천만 원을 지금 돈으로 계산할 때는 나눠주는 겁니다. 1억 1천만 원을 이자율로 나눠주는 거예요. 1 플러스 0.1로 이렇게 나누면 지금은 현재 가치가 1억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얘를 화폐의 시간 가치라고 합니다. 이 논리는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 시험에 등장하는가? 현재 가치를 구하는 수식과 미래 가치를 구하는 수식이 있는데 그걸 화폐의 시간 가치 계수라고 합니다. 자주 출제합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 계수, 화폐의 시간 가치 계수, 현재 가치 계수, 미래 가치 계수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죠. 화폐의 시간 가치 계수는 첫 번째 현재 가치 계수, 미래 가치 계수를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현재 가치 계수가 있고 줄여서 현가 계수라고 합니다. 미래 가치 계수를 내가 계수라고 줄여 쓸 수 있는데요. 미래 가치 계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개는 역수관계 있고, 그럼 현재 가치 계수에서는 뭐가 있냐면 일시불의 현가 계수가 있고 연금의 현가 계수가 있고 세 번째 저당 상수란 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미래 가치 계수, 내가 계수에는요. 일시불은
내가 계수가 있고 미래가치 줄여서 내가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그럼 일시불에 내가 계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연금의 내가 계수라는 것도 있답니다. 세 번째는 감채 기금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화폐 시한가치 계수, 현재가치 계수, 미래가치 계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 출제는 이렇게 합니다. 저당상수를 주면서 저당상수 너는 현재가치 구하는 수식이냐 미래가치 구하는 수식이냐. 저당상수 현재가치 계수입니다. 그 다음에 감채 기금 계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는 미래가치 계수입니다. 여기 일시불의 현가계수와 연금의 현가계수는 자기들이 현가계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 다닙니다. 그러니까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는 현가계수라고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죠. 저당상수가 현재가치계수라는 거 기억합니다. 감채기금계수가 미래가치계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시험은 감채기금계수를 주면서 미래가치계수인지 현재가치계수인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자, 그래요. 이제 우리요. 네? 이제 우리 역수관계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역수관계. 역수관계 매우 중요합니다.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와 죄송합니다. 일시불의 현가계수와 일시불의 내가계수가 역수고,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상수가 역수고, 연금의 내가계수와 감채기금계수가 역수입니다. 자, 일시불의 현가계수, 일시불의 내가계수 역수, 연금의 현가계수하고 연금의 내가계수가 역수 있는 게 아니고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상수가 역수, 연금의 내가계수와 감채기금계수가 역수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역수까지 배웠으면 얘들을 어디다 써먹는가를 알아야 돼요. 즉 연금의 현가계수는 무엇할 때 써먹는가, 그 다음에 저당상수는 감채기금계수는 어떤 것을 할 때 써먹는가를 아셔야 되는데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물론 6가지도 다 알면 좋겠지만 연금의 현가계수, 저당상수, 감채기금계수가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요. 첫 번째 저당상수부터 해봅니다. 저당상수는 우리가 일정액을 융자받았습니다.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10억을 융자받았다. 1억을 융자받았다. 이렇게 일정액을 융자받고 원리금 균등불화 상한 조건, 다시 갑니다. 원리금 균등불화 상한 조건으로 일정액을 융자받고 매기간 갚아야 될 원리금 상한액을 계산할 때 저당상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당상수는 원리금 상한액 계산할 때 써먹는다. 원리금 상한액 산정할 때 저당상수를 써먹는다. 자, 그러면 어떻게 1억을 융자받았다. 이 융자받은 금액 1억에 저당상수를 이렇게 곱해주면 그러면 매기간 매월 갚아야 될 금액이 계산되거든요. 융자받았잖아요. 1억 융자받고 내가 매월 얼마씩 갚아야 되는가. 원리금 상한액을 계산할 때 저당상수를 써먹는다. 그게 저당상수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고 우리 시험은 4번에 걸쳐서 출제합니다. 일정액을 융자받고 매기간 갚아야 될 원리금 상한액을 산정할 때 써먹는 것보다 저당상수다. 자, 이번에는요. 연금의 현가계수로 갈 겁니다. 연금의 현가계수는 쓰임새. 예. 연금의 현가계수는 연금의 현재가치를 구할 때 써먹습니다. 자, 제가요. 앞으로 3년 동안 1억씩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3년 동안 1억씩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연금 형태로, 여기서 연금은 똑같은 금액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1억이란 동일한 금액이 계속적 반복적 발생하고 있으면 그것을 연금이라고 표현하고, 일시불은 돈이 한 번만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3년 후에 3억을 받을 수 있다. 그럼 3억이라는 돈 한 번 받는 거죠. 그것을 일시불이라고 하고, 연금은 똑같은 금액이 1억이라는 똑같은 금액이 2천만 원이라는 똑같은 금액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다. 그것을 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억씩 3번 발생했습니다. 1억이라는 똑같은 금액이 계속적 반복적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억씩 3번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받고 싶다. 얘를 지금 받고 싶다. 그러면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고, 지금 받고 싶으면
그런데 돈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니까 연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3년 동안 1억씩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일시불로 받고 싶다. 이는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연금의 현가계수를 써먹겠습니다. 그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연금의 현가계수는 연금 곱하기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해서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해서 연금의 현재 가치가 구해진다. 연금의 현가 계수는 이렇게 연금의 현가 계수는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사용된다. 저당 상수는 원리금 상환액을 산정할 때 사용된다. 포인트입니다. 자, 그다음에요. 이 연금의 현재 가치 구할 때 연금의 현가 계수인데 이 연금의 현가 계수 하나에 더 쓰임새 갑시다. 는 돈 빌리고 아직 못 갚은 금액을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미상환 아직 못 갚은 금액 10억을 융자 받았습니다. 3억 갚았습니다. 7억 못 갚았죠. 그것을 미상환 7억을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미상환 저당 원금이라고 표현하죠. 융자액은 10억인데 3억 갚았다면 못 갚은 원금이 7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상환 저당 잔금, 미상환 저당 원금. 그다음에 잔금 비율이라는 게 있죠. 10억을 융자 받았는데 3억 갚았다. 10억 융자 받았는데 3억 갚았다. 상환 비율 30%. 그럼 아직 못 갚은 금액이 7억. 그 7억은 비율은 잔금 비율. 상환 비율 30%, 잔금 비율 70%. 이렇게 잔금 비율을 구할 때 써먹습니다. 즉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 미상환 저당 잔금을 구할 때 잔금 비율을 구할 때 이렇게 잔자 나오면 잔금 비율처럼 잔자란 말이 나오면 연금의 현가 계수를 통해서 계산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감채 기금 계수입니다. 우리 시험에서 감채 기금 계수는 한 3번 정도를 출제됐습니다. 자, 이게 보험 하시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겁니다. 내가 10년 후에, 자, 10년 후입니다. 10년 후에 10억을 만들고 싶다. 10억 원. 그러면 내가 한 달에 얼마씩 적립하면 적립액, 불입액 10년 후에 10억을 만들고 싶은데 1년에 또는 한 달에 얼마씩 적립을 한다면 그러면 10년 후에 10억이 만들어질까? 이 적립액 계산할 때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한 달에 얼마씩 저금하면 10년 후에 10억이 될 것인가? 적립액, 불입액 계산할 때 적금 들었다. 10년 후에 10억을 탄다. 내가 한 달에 얼마씩 적립해야 되는가? 그 적립액을 계산할 때 감채기금계수. 이 적립액은 10억 곱하기 감채기금계수 해버린다면 그러면 적립액이 계산될 것이다. 감채기금계수. 자, 결론 갑니다. 감채기금계수는 미래의 일정액을 만들기 위해서 매기간 불입액, 이 불입액을 계산할 때 적립액을 계산할 때 감채기금계수를 써먹는다. 자, 여기까지가요. 우리 화폐 시한가치에 관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화폐 시한가치계수, 현재가치계수 3가지, 미래가치계수 3가지, 그 다음에 역수관계, 저당상수 쓰임새, 원리금 상환액 계산, 연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재가치 구할 때 사용된다. 미상환 저당 잔금처럼 잔자 나오고 잔금 비율처럼 잔자 나오면 연금의 현가계수를 사용한다. 감채기금계수, 미래의 일정액을 만들기 위해서 불입액, 적립액을 산정할 때 사용된다. 예, 여기까지가 화폐 시한가치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투자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과 지출을 비교할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입을 추정해낼 겁니다. 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투자 분석은 투자할까 말까 결정하는 겁니다. 수익과 지출을 따져보는 거죠. 지출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동산의 금액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이 10억이라고 합니다. 이게 시장 가격이죠. 부동산 가격이죠. 그러면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나가는 돈은 지출은 10억이 돼요. 근데 투자는
지출과 수입을 비교한다. 수입과 지출을 비교한다. 지출은 나와 있다. 10억으로. 그러면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예상되는 수입을 추정해야 된다. 이걸 현금 흐름을 추정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현금 흐름을 추정해서 수입이 더 크면 투자하겠네요. 그래서 지금부터 현금 흐름을 추정해 볼 건데요.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현금 흐름이 두 가지 형태입니다. 내가 운영합니다. 이게 임대용 부동산인데, 자, 임대 단위수. 임대용 부동산 임대 단위수 방수란 소리입니다. 10개입니다. 단위당, 투자한다면 단위당 방 하나당 예상 임대료, 방 하나당 받을 수 있는 임대료, 예상되는 임대료죠. 임대료가 1,000만 원이다. 1년에 1,000만 원 받을 수 있다. 연간. 10억짜리 임대용 부동산이 있다. 지금 산다면 10억이 나간다. 내 방수는 10개다. 방 하나당 1년에 1,000만 원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부동산이 있다. 투자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수입과 지출을 따진다. 지출은 10억 나와 있다. 수입은 임대 영업했을 때 나온, 운영했을 때 나온 수지가 있다. 운영했을 때 수입이 발생하는데 이거를 영업 수지라고 한다. 영업했을 때 돈이 들어가고 나가. 이 영업 수지를 소득이득이라고 표현합니다. 소득이득. 자, 10억 주고 샀어요. 3년에 팔는데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서 저 부동산을 13억에 팔 수 있다면, 13억에 팔 수 있다면 그러면 시세 차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할 때 처분 수지, 매각 수지라고 합니다. 얘를 다른 말로 지분 복귀액이라고 그래요. 지분 복귀액이란 말을 씁니다. 자, 왜 지분 복귀액인가? 잠시 대기하고요. 여기 부동산 투자 금액이 10억인데요. 부동산 가격이 10억인데 그런데 타인 자본, 은행에서 빌려왔습니다. 타인 자본이 5억입니다. 즉 10억짜리 부동산을 사면서 은행에서 5억을 차입했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자기 자본이죠. 자기 자본이 5억이랍니다. 5억. 근데 이 타인 자본을 저당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당. 자기 자본을 지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내 돈, 지분 5억 나갔겠네요. 5억 나가서 취득했겠네요. 근데 팝니다. 팔았을 때 내 돈이 이제 들어오죠. 5억 나갔던 게 들어오죠. 그래서 지분이 복귀했다고 해서 지분 복귀를 합니다. 이렇게 처분 수지에서 나오는 수익을 시세 차익이라 그러는데 이를 자본이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입은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 있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 예상되는 수입이라고 그래요. 그럼 지출과 수입을 비교해서 수입이 더 크면 투자한다. 이제 수입을 추정합니다. 투자하지 않았으니까 수입을 추정할 겁니다. 영업 수지를 추정하고 처분 수지를 추정하는데 영업 수지가 중요성이 있습니다. 처분 수지는 거의 요즘 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 수지를 지금부터 추정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걸 순서를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영업 수지 순서 암기하는 겁니다. 저 부동산 내가 투자해서 임대 단위수 방 10개 전부 다 임대되고 전부 다 1,000만 원씩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1억이라는 수입이 예상됩니다. 이 1억을 가능 총소득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능 총소득 또는 가능 조소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공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실이 예상되면 공실을 빼줍니다. 방 하나가 공실일 것 같다. 그러면 1,000만 원 빼줘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불량부채라는 게 있죠. 불량부채는 임대는 됐는데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사라져버린 경우입니다. 불량부채입니다. 얘를 해수불능채권이라고 해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실하고 불량부채 차감하고 기타 수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타 수입은 저 부동산을 사서 투자하는데 근데 저 부동산 현관 입구에 자판기가 하나 있는데요. 커피 자판기가. 그 커피 자판기로부터 1년에 수입이 만약에 1,000만 원 나온다면 그 자판기 수입도 저 부동산 투자로부터 나오는 수입이죠. 그러나 임대 수입은 아니죠. 그래서 기타 수입이라고 하고 기타 소득이라고 합니다. 이걸 더해야죠.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을 우리는 유효 총소득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유효총소득에서요. 영업을 한다면 반드시 경비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영업경비라고 하죠. 이제 영업경비를 이렇게 차감할 겁니다. 영업경비. 운영경비라고도 합니다. 영업경비, 운영경비. 차감하고 나면 일정한 금액이 나오는데 이를 순영업소득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순영업소득에서요. 은행에서 돈 빌려왔습니다. 5억을 빌려왔습니다. 그럼 매기간 원리금을 갚아줘야 돼요. 그것을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합니다. 부채 서비스액을 이렇게 차감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이제 나에게 돌아온 돈이죠. 지분 투자에게 돌아온 돈이죠. 그래서 이런 현금 수지라고 표현하는데 아직 세금 내지 않았답니다. 여기 순영업소득은요. 세 사람이 나누어 갔습니다. 은행하고 나하고 국가하고. 국가는 내가 영업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러면 세금 내라 하거든요. 그래서 영업소득세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기 전에 현금 수지라고 해서 세전현금 수지라고 합니다. 또는 세전현금 흐름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국가가 너 영업을 통해서 돈 벌었으니까 세금 내라. 영업소득세를 이렇게 차감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을 세후현금 수지라고 합니다. 수지. 예. 이 과정을 우리는 영업수지를 추정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업수지 추정, 세후현금수지. 이 과정을 영업현금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이 과정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 그래요. 암기하시고 그러면은 여기 유효총소득과 순영업소득이 있고 순영업소득과 세전현금수지가 있는데 이런 걸 물어봅니다. 순영업소득과 세전현금수지가 같을 수 있습니까? 순영업소득이 6천이라면 그러면 세전현금수지가 6천만 원이 될 수 있습니까? 예, 같을 수 있습니다. 부채 서비스액이 0이라면 부채 서비스액이 0이라는 소리는 타인 자본 이용하지 않았다면 즉 전액 자기 자본을 투자했다면 그러면 순영업소득과 세전현금수지가 같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같은 논리로 세전현금수지와 세후현금수지가 같을 수 있습니까? 예, 같을 수 있답니다. 어느 경우에 같아질까요? 어느 경우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낮으면 세금 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세전현금수지와 세후현금수지가 같을 수 있다. 이런 것은 순서 암기하셔야 되고요.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물어보죠. 자, 여러분들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거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아시면 되는데요.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거 유지비, 관리비, 광고, 선전비 이런 것들은 영업경비입니다. 자, 세금 중에서 재산세, 재산세는 영업경비로 분류되고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라고 하죠. 영업경비입니다. 영업경비 해당되지 않는 것, 취득세. 재산세나 취득세나 똑같은 세금인데요. 취득세는 영업경비 아닙니다. 영업경비는 저 부동산 영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죠. 그런데 취득세는 취득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취득세는 영업경비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요. 영업소득세. 영업생략하고 소득세라고 나옵니다. 소득세 매우 빈번하게 출제하죠. 영업경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영업경비 아닙니다. 공실 및 불량부채, 부채 서비스액, 영업소득세 영업경비 아닙니다. 자, 그 정도에서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정리해 주셔야 돼요.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거 재산세, 종부세 하나 추가하면 하재보험료, 하재 생략하고 보험료라고 나옵니다. 보험료 영업경비입니다. 취득세, 영업소득세, 부채 서비스액, 공실 및 불량부채 영업경비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영업수지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지까지 마무리됐으면 그 다음 절차는 투자분석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우 중요. 투자분석기법 매우 중요합니다. 자, 투자분석기법 매우 중요. 제가 처음에 투자론 공부할 때요. 지금 이 시간 시작할 때 아마 투자론이 빨리 끝나고 정책론까지 들어갈 것 같습니다 했는데요. 정책론 들어가지 않고 투자론으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투자론에서 정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투자 분석 기법입니다. 투자 분석 기법. 투자론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를 하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투자 분석 기법이라고 할 겁니다. 투자 분석 기법. 투자 분석 기법은 이 부동산에 투자할까 말까 판단하는 방법들입니다. 투자 분석 기법,
투자할까 말까 판단하는 방법 이렇게 볼까요? 서울에서 인천까지 가는 방법. 그럼 서울에서 인천까지 가는 방법, 걸어가는 방법, 자동차를 이용하는 방법, 지하철을 이용하는 방법, 뭐 비행기가 있다면 비행기를 타는 방법, 그다음에 배를 타고 가는 방법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부동산에 투자할까 말까 판단하는 방법들, 그래서 투자 분석 기법이라고 합니다. 투자 분석 기법은 두 개로 나눠 볼 수 있다. 이 자체가 매우 중요. 투자 분석 기법은 두 개로 나눠 볼 수 있다. 자, 중요하니까 노란 걸로 써볼까요? 첫 번째, 화폐의 시간 가치 고려하는 방법. 화폐의 시간 가치 고려하는 방법이 있고,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 고려하는 방법은 현재 가치 만들어서 투자 분석한다는 소리입니다. 현재 가치. 그래서 현재 가치 만든다를 아까 제가 할인이라고 했던가요? 할인 기법이라고 합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을 비할인 기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 비할인 기법. 자, 화폐의 시간 가치 고려하는 방법 할인 기법. 화폐의 시간 가치 고려하지 않는 방법 비할인 기법. 이렇게요. 암기하시는데 전부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 화폐의 시간 가치 고려하는 방법만 암기한다. 화폐의 시간 가치 고려하는 방법 암기하고 있다가 화폐의 시간 가치 고려하는 방법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화폐의 시간 가치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 고려하는 방법 순현가법입니다. 순현재가치법 있고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게 있답니다. 수익성 지수법. 또 하나는 내부 순일법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 시험에 매우 빈번하게 출제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 자, 네 번째로 갑니다. 네 번째는 연평균 순현가법이라는 게 있답니다. 연평균 순현가법. 우리 교재에 없다면 그냥 이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네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현가 해수기간법이 있습니다. 기간법.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다섯 가지가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 다섯 가지가 아니면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근데 이 다섯 가지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현가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가치. 이게 현가거든요. 현재 가치가. 현가. 연평균 순현가법에서 현가. 현가 해수기간법에서 현가. 이렇게 현가란 말이 들어가 있으면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한다. 다시.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을 구별한다. 투자 이론에서는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을 구분하셔야 된다. 네?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다섯 가지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요, 현가란 말이 들어가면 화폐 시장 가치 고려한다. 순현재가치법, 연평균 순현가법, 현가해수기간법. 4번하고 5번은 이름만 아시면 됩니다. 내용은 알 필요 없습니다. 4번하고 5번은 이름만 아시면 된다. 그러면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 굳이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회계적 순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계적 순일법 또는 회계적 이익률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해수기간법이라고 있습니다. 해수기간법. 해수기간법 또는 단순 해수기간법. 그렇죠. 자,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냥 해수기간법, 단순 해수기간법 이렇게 출제되면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현가 해수기간법이라고 나왔습니다. 5번에 현가 해수기간법. 이 현가 해수기간법은 화폐 시장 가치 고려한다. 근데 단순 해수기간법이라고 나옵니다. 단순 또는 그냥 해수기간법. 그렇다면 얘는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현가 해수기간법 화폐 시장 가치 고려한다. 단순 그냥 해수기간법 화폐 시장 가치 고려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어림셈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림셈법. 네 번째는 비율 분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화폐 시장 가치 고려하지 않는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화폐 시장 가치 고려하는 방법 이 다섯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할인 기법을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비할인 기법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다섯 가지 기억하고 있다가 이 다섯 가지가 아닌
다른 말들이 나오면 화폐 시한가치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하나씩 하나씩 공부할 건데요. 주로 우리 시험에 등장하는 것은 화폐 시한가치 고려하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 순형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순위법.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우수한 방법 순형가법. 어떤 설명이 나오면서 순형가법이 우수한 방법이냐 내부순위법이 우수한 방법이냐 물어보면 순형가법이 우수한 방법. 가장 우수한 방법. 우수한 방법. 가장 합리적인 방법. 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투자의 목적이 부의 극대화있다. 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게 순형가법이다. 자, 그러면 화폐 시한가치 고려하는 방법에서는 이 세 가지를 우리 공부할 것이고, 그래요? 그 다음에 비할인계법, 화폐의 시한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에서는 1번하고 2번은 큰 의미가 없고 3번하고 4번 어림셈법과 비율 분석, 이거 공식 암기하는 겁니다. 공식, 수식, 공식 암기하는 게 우리 시험에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예. 자, 이제 순형가법부터 해볼 겁니다. 흘러가는 논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순형가법. 그 순형가법에서, 예, 순형값. 이 부동산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 겁니다. 그럼 순형가법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순현재가치법이죠. 순형가법은 이 부동산의 순형가라는 게 있습니다. 순형가. 저 부동산의 순형가, 순현재가치를 산정해서 순형가가 0보다 크나 같으면 투자하자. 이게 순형가법입니다. 시험 지문은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면 투자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면 투자한다. 자, 반대로 순형가를 구했는데 순형가가 0보다 작다. 그러면 투자하지 않는다가 순형가법입니다. 자, 그러면 순형가법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2번인데요. 자, 여기 봅니다. 예, 순형가법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순형가가 2번. 순형가 가장 중요합니다. 순형가 가장 중요. 포인트. 순형가법에서 순형가가 무엇인가를 물어봅니다. 순형가가 무엇일까? 예, 순형가는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들어올 꼴 이상 되는 금액, 즉 들어올 꼴 이상 되는 총수입이죠. 총수입의 현가에서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수입은 미래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수입을 현재같이 만드는 겁니다. 총수입의 현가에서 총비용 현가를 차감하는 겁니다. 총비용의 현가. 이게 순형가입니다. 총수입의 현가에서 총비용 현가를 차감한다. 다른 말로 총수입은 현금 유입액의 현가라고 그래요. 들어올 꼴 이상 되는 현금 유입액. 현금 유입액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액의 현가를 차감한 겁니다. 현금 유출액의 현가. 투자 비중이죠. 나갈 거. 유출액. 유출은 나가는 거. 유입은 들어온 거. 현가를 차감한 겁니다. 이게 순형가인데 포인트.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OX를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순형가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것이다 라고 나오면 틀린 말입니다. 순형가는 총수입의 현가에서 총비용의 현가를 차감하는 겁니다. 같은 논리로 순형가는 현금 유입액에서 현금 유출액을 차감했다 틀린 말입니다.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액 현가를 차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현가란 말이 들어가야죠. 이게 순형가. 순형가는 계산 문제를 가끔씩 물어보죠. 순형가. 자, 간단한 계산을 해보면 이런 거요. 자, 이런 겁니다. 이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이 지금 들어가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요. 투자인으로서 0 그러면 현재입니다. 1억이 나간답니다. 투자 금액 1억이죠. 1년 후에 이 부동산으로부터 들어올 거 이상 되는 금액은 1억 2,100만 원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1억 2,100만 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현금 유입액이라고 합니다. 현금 유입액. 근데 순형가를 구하려면 현금 유입의 현가를 알아야 되고 현금 유출액 현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1억이 현금 유출액 현가입니다. 얘가 현금 유출액 현가라고 하죠. 유출액 현가. 그러면 현금 유출액 현가 1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계산 문제 하는 겁니다. 1억이 나왔습니다.
그럼 현금 유입액 현가는 이 1억 2,100만 원 현금 유입액을 이렇게 현재가치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자율이 10%래요. 이자율 또는 할인율이 10%랍니다. 10%. 그럼 1억 2,100만 원을 현재가치 만들면 얘는 이렇게 하죠. 1억 2,100만 원을 1 플러스 0.1 이게 이자율입니다. 이자 10번 이렇게 나눠줍니다. 이렇게 나누면 이 금액이 현금 유입의 현가인데 얘가 1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례는 현금 유입의 현가는 1억 1,000만 원이고 현금 유출의 현가는 1억이라면 그럼 순현가는 1,000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예. 순현가에서는 이렇게 순현가의 개념과 순현가의 계산 문제까지를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의 순현가에서 계산 문제 나오는 거죠. 자, 순현가. 총 수입의 현가에서 총 비용의 현가 차감했다. 유입액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차감했다. 현가란 말이 나와야 된다. 현가. 이제 수익성 지수법으로 갑니다. 수익성 지수법은 참고적으로 순현가법에 비해서 훨씬 더 비중은 떨어집니다. 수익성 지수법. 수익성 지수법은 순현가법의 동생입니다. 자, 어렵습니다. 순현가법, 이 부동산의 순현가 산정한다. 그래서 0보다 큰 것 같으면 투자한다. 수익성 지수법, 저 부동산의 수익성 지수라는 게 있다. 수익성 지수를 구해서 수익성 지수하고 1하고 비교한다.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요, 수익성 지수가 1보다 작다. 그러면 투자 가치가 없다. 이게 수익성 지수법입니다. 수익성 지수법, 투자 대상 부동산의 수익성 지수를 구하고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1보다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그러면 수익성 지수법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수익성 지수랍니다. 이제 수익성 지수가 뭐냐? 수익성 지수는 이 순현가에서 그대로 오는데요.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액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를 나눈 겁니다. 자, 다시 가볼까요? 순현가는 총 수입의 현가에서 총 비용 현가를 빼는 겁니다. 즉 현금 유입액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빼는 겁니다. 근데 수익성 지수는요, 나누는 겁니다. 수익성 지수는 저 부동산 총 수입의 현가 나누기 총 비용의 현가입니다. 그러니까 순현가는 총 수입의 현가에서 총 비용 현가를 빼는 겁니다. 마이너스 하는 방법. 수익성 지수는 나누기 하는 방법. 그럼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가 나누기 현금 유출의 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례라면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가 1억 1,000, 현금 유출의 현가 1억. 그럼 수익성 지수는 1억 1,000만을 1억으로 나누면 1.1입니다. 이게 수익성 지수법. 그럼 수익성 지수법에서 중요한 말은 수익성 지수의 이 개념. 자, 그다음에요. 순현가가 0보다 크면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큽니다. 순현가가 0이면 수익성 지수는 1입니다. 순현가가 0보다 작으면 수익성 지수는 1보다 작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수익성 지수법. 이제 내부 순위법으로 갈 겁니다. 투자 이론이 어려운 투자 이론이 여러분들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 내부 순위법으로 가볼 겁니다.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순위법이 있는데요. 내부 순위법을 지금부터 정리할 겁니다. 내부 순위법. 예, 3번 내부 순위법입니다.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순위법은 패턴이 똑같습니다. 이 부동산의 내부 수익률을 구합니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을 구해서 내부 수익률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러면 투자 가치가 있다. 투자한다. 그래요? 예. 자, 그런데요. 내부 수익률이 더 크답니다. 내부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이 더 크답니다. 그러면 내부 수익률이 더 크면 요구 수익이 더 크답니다. 자, 제가 실수했습니다.
내부 수익률이 요구수익보다 크거나 같다 투자한다. 반대로 요구수익률이 더 크다 그러면 투자하지 않는다. 이게 내부수익률법입니다. 그럼 내부수익률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수익률이죠. 내부수익률이 뭐냐? 내부수익률? 내부수익률은 저 부동산의 기대수익률입니다. 기대수익률을 내부수익률이라고 그래요. 자, 사례를 하나 들어볼 건데요. 실제로 우리 시험에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자, 0. 이거는 현재 시점 투자 금액입니다. 5,000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럼 1년 후에 6,000원이 될 것 같습니다. 6,000원. 이렇게 주면서 내부 수익률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실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요. 그럼 5,000원을 투입해서 1년 동안 6,000원이 된다면 1,000원 버는 겁니다. 5,000원을 투입해서 1,000원 버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부동산의 내부 수익률은 5,000원을 투입해서 1,000원을 벌였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은 20%입니다. 이게 우리 실제 시험에서 내부 수익률 계산 문제 유일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이죠. 만약에 1억을 투자한다면 1년 후에 1억 1,000만 원이 될 것 같다. 1억을 투자하는데 1년 후에 1억 1,000만 원이 될 것 같다면 그러면 기대되는 수익률은 10%입니다. 그걸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죠. 자, 이제요. 내부 수익률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내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인데 이 기대 수익률이 내부 수익이라는 것은 우리 시험에 거의 출제하지 않습니다. 출제하지 않고 무엇을 출제하냐? 자, 지금부터 하는 것은 매년 시험에 출제합니다. 매년요. 내부 수익률. 자,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 투자 금액 1억이랍니다. 그다음에요. 1년 후에 1억 1,000만 원이 된답니다. 그러면 이 경우 이 부동산의 내부 수익률은 10%입니다. 1억을 투자해서 1억 1,000만 원이 될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 부동산 이 내부 수익률을 할인율로 해서요. 현금 유입의 현가를 구합니다. 그럼 현금 유입액은 1억 1,000이죠. 현금 유입의 현가를 구합니다. 현금 유입의 현가는 1억 1,000만 원을 1 플러스 0.1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1 플러스 0.1로요. 자, 그러면 얘는 1억입니다. 그 다음에 현금 유출액 현가. 현금 유출액 현가는 1억이죠. 1억 나가는 거. 현금 유출액 현가. 1억입니다. 자, 같아졌습니다. 자, 다시 갑니다. 내부 수익률은 본질이 기대 수익률인데 시험은 그걸 출제하는 게 아니라 내부 수익률로 할인하면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가 같아졌다. 1억으로. 그러면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가 같아지면 순현가는 0이 되는 겁니다. 순현가가 0.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는 1 되는 거죠. 자, 다시. 현금 유입의 현가, 현금 유출의 현가가 1억씩 똑같았습니다. 1억씩. 그럼 순현가는 1억에서 1억 빼는 거죠. 0입니다. 수익성 지수는 1억 나누기 1억이거든요. 그럼 1이죠. 따라서 우리는 내부 수익률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부 수익률의 개념인데요. 자,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내부 수익률은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들고 순현가를 0으로 만들고 수익성 지수를 이렇게 1로 만드는 거. 순현가를 0으로 수익성 지수를 1로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라고 한다. 다시 갑니다. 내부 수익률이란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들고 순현가를 0으로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여기까지가 우리 내부 수익률입니다. 이제요. 화폐의 시황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에서 여러분이 좀 기억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어림셈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림셈법은 화폐의 시황 가치 일단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는데요. 이 승수법과 수익률법의 수식을 여러분이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암기. 자, 여기 승수법이라는 게 있고 수익률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수식 암기가 시험에 나옵니다. 수식 암기. 일단 승수하고 수익률은 역수관계 있습니다.
승수하고 수익률은 역수관계에 있다. 어림셈법에는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다. 두 개는 역수관계에 있다. 단순하게 수식 암기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총소득 승수가 나옵니다. 총소득 승수. 다른 말로 조소득 승수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총소득 승수는 총소득 승수의 수식에서 승수가 나오면 승수 앞에 말이 분모로 갑니다. 총소득 승수는 총소득에 대한 분자는 투자액인데 소득이 나오면 총투자액입니다. 총투자액 이렇게. 그의 역수는 총자산 회전율입니다. 그럼 총자산 회전율은 분자 부분 바꾸는 거죠. 자, 이번에는 순영업소득 승수라는 게 있답니다. 순영업소득 승수. 얘는 여러분들이 이 승수하고 수익률법은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수식을. 자, 순영업소득 승수 나오면 승수 앞에 말 순영업소득이 분모로 갑니다. 순영업소득 승수는 소득에 대한 소득이 나오면 총투자액입니다. 총투자액. 이 순영업소득 승수의 역수는 종합자본환원율입니다. 그럼 종합자본환원율 환원이율 수식은 분자분모 바꾸는 거죠. 세 번째 세전 현금 수지 승수라는 게 있습니다. 세전현금 수지 승수. 세전현금 수지 승수는 세전현금 수지 승수 앞에 말 세전현금 수지를 분모로 갑니다. 세전현금 수지. 그래서 자, 여기서 주목. 1번, 2번 순영업소득, 총소득, 순영업소득처럼 소득이 나오면 총투자액입니다. 그런데요, 세전현금 수지 이렇게 세전 이렇게 수지 나오면 투자액은 지분투자액입니다.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자, 총소득 승수, 순영업소득 승수, 소득 나왔습니다. 그러면 총투자액입니다. 네. 순영업소득 승수를 이야기하면서 지분투자액이라고 나오면 틀린 지분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세전현금 수지 승수 나왔습니다. 그러면 수지 나오면 지분투자액이죠. 총투자액이 나오면 틀린 말입니다. 자, 같은 논리로요. 여러분들 세후 현금 수지 승수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세전현금 수지 승수의 역수는 지분배당률입니다. 지분배당률 그러면 세전현금 수지 승수의 역수 분자분모 바꾸는 겁니다. 이를 지분환원율이라고 합니다. 환원율. 예. 자, 그다음에 세후 현금 수지 승수의 역수 세후 수익률. 세후 수익률은 한 번도 시험에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요. 이 수식 암기하는 거 어림셈법에서 여러분이 공부할 내용들입니다. 수식 암기에 승수 나오면 승수 앞에 말이 분모로 간다. 그 다음에 소득이 나오면 총투자이고 수지가 나오면 지분투자이다. 그 다음에 역수관계 있는 거. 자, 이제요. 자, 하나만 더 하고 이제 투자이론이 마무리되는데요. 예, 투자이론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비율 분석법이라고 했는데요. 수식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자, 비율 분석법. 비율 분석법에서는 세 가지 비율 정도를 기억합니다. 첫 번째 대부 비율입니다. 대부 비율을 다른 말로 저당 비율이라고 합니다. 대부 비율, 저당 비율, 차입 비율, 융자 비율, 담보 인정 비율, LTV라고 표현하죠. 내가 부동산 10억짜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6억을 빌렸다. 그럼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융자액입니다. 융자액 10억짜리 담보로 제공하고 6억 빌렸다. 그러면 대부 비율이 60%라고 하죠. 그러면 60%. 이렇게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격에서 융자액, 다른 말로 부채 잔금의 비율이다. 그러면 대부 비율이 60%면요. 당연히 지분 비율은 내 돈 비율이죠. 대부 비율은 다른 사람의 비율, 다른 사람의 돈의 비율, 지분 비율은 내 돈 비율이죠. 두 개 더하면 1 되는 겁니다. 대부 비율 60, 지분 비율 40. 자, 이제요.
부채 비율이라는 것을 공부합니다. 부채 비율. 일단 대부 비율하고 부채 비율은 다른 말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부채 비율 공부할 겁니다. 자, 부채 비율. 예. 많이 힘드실 겁니다. 예.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 분의 타인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타인 자본, 남의 돈을 먼저 쓰고 그 남의 돈을 내 돈으로 나누면 그러면 이게 부채 비율입니다. 그런데 이 타인 자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저당이라고 하죠. 자기 자본을 지분이라고 합니다. 저당을 회계하기 위해서는 남의 돈을 회계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여기서는 부채라고 합니다. 자본을 회계하기 위해서는 자본이라고 하죠. 지분을. 그래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볼 겁니다. 부채 비율은 타인 자본을 대신에 대부 비율이라고 할 수 있죠. 내 돈 비율 나와야 돼요. 지분 비율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네 가지가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수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채 감당률이라는 게 있답니다.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은 수식이 순용업 소득.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부채 감당률은 순용업 소득을 부채 서비스로 나누는 것이다. 자,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 은행에다 갚아야 될 돈입니다. 부채 서비스액이 1억이다. 순용업 소득이 1억 2천이다. 그러면 부채 감당률 1.2입니다. 부채 감당률 1.2다. 그러면 순용업 소득 1억 2천으로 부채 서비스액 1억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다. 반대로 이럴 수 있죠. 자, 부채 서비스가 1억인데요. 순용업 소득은 8천밖에 안 나온다. 8천. 그러면 부채 감당률이 0.8입니다. 부채 감당률이 0.8이면 1보다 작다는 소리죠. 그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순용업 소득으로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없다. 부채 감당률 매우 중요한 말. 부채 감당률의 수식은 순용업 소득을 부채 서비스로 나눈 것이다. 부채 감당률 1보다 크면 순용업 소득으로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기에 충분하다. 충분. 부채 감당률 1보다 작다. 순용업 소득으로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기에 불충분하다. 자, 부채 감당률의 수식까지 해서 우리는 투자 이론을 마무리합니다. 투자 이론은 부동산학 개론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투자 이론을 여러분 공부하실 때요. 여러분하고 2시간 동안 투자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이 정도를 해주신다면 투자 이론에서 여러분이 목표한 점수는 충분히 득점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투자 이론 마무리하고요. 우리 정책론을 가지고 다음에 여러분 만나보도록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